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유류세라도 좀 줄이겠다.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한 법정 한도 최고로 내린다는 소식이 있군요. 야, 진짜 요즘처럼 기름 넣으면서 아니, 솔직히 저는 경유차거든요. 경유차인데 원래 휘발유 대비해서 한 10% 15% 싼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근데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즘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19일이죠. 19일 어제 일요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건 유류세 인하폭을 7월 말부터입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개월 동안이 되는 8, 9, 10, 11, 12 그죠?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 그러니까 37%가 37%의 인하폭이 법상 최대래요. 유류세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중에 37원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석유류 판매 가격이 인하를 유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얼마 인하를 해주고 있냐? 유류세를 30% 인하 중이니까 추가로 7% 포인트 더 올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국회 가지 않고 유류세 인하 이 법상 한도 시행령 개정을 하면은 37%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적용되겠군요. 네, 7월 말부터 이번 조치로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이렇게 추가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볼 거냐? 네.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37%딱 하니까 와 37% 기름값이 내려가냐 이런 착시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30%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한도껏 7%포인트 더 올린다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 추가 인하로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지냐 정부가 밝힌 겁니다. 리터당 10km로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 이게 사실 하루 40km 운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 40km 쉽지 않죠. 그렇죠. 리터당 10km 연비차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 저는 사실 출퇴근만 하면 한 10km밖에 안 되죠. 10km도 채 안 되나? 그런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보다 30% 인하 전보다는 36,000원 정도 월. 네. 그리고 낮추기 전보다 그러니까 인하폭을 7%포인트 낮추기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월 7,000원 정도 유류비를 줄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월 7,000원. 네. 근데 그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법상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냈는데 표를 한번 틀어주시면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출퇴근 70km씩 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유가 상승 부담 경감으로 유류세 법정 최대 한도 37% 추가 인하하고 운송 물류업계 경감을 유가 연동 저건 주로 이제 경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9월까지 한시 확대하고 그 다음엔 정유업계 담합 점검한다. 당연히 저건 해야 될 거고요. 국내선 항공유 할당 관세 항공유 들어올 때 할당 관세가 있는데 12월까지는 할당 관세 없앤다. 이제 관세죠, 저게. 네. 관세 인하해서 저기 항공유가 올라가면 연동해서 뭐가 올라가요? 항공유 값이 항공권 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올려준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시는 거에 대중교통에 신용카드 쓰시면 공제 많이 해주신다. 공제율을 높인다 이런 거고요. 농산물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감자, 양파, 마늘, 비축 물량 6월, 7월에 방출한다. 저거
비축 물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감자 등 부족한 농산물 긴급 수입 검토하고 돼지고기 활당가세 물량 5만 톤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활당가세 물량을 5만 톤. 그러니까 명태도 지금 급등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에 대한 구매 자금 융자 이런 거 하고요. 밀가루 가격 안정 위해서 7월부터 지원 사업한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인상할 거라고 시사를 했어요. 동결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다음에 이제 도로 통행료나 철도 요금, 우편 요금 뭐 그 외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동결.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도 사실 저희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에 오른 걸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한참 올려야 한참 올려야 되겠죠. 되는데 지금 안 올릴 수 이게 동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상황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인상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저 표는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유류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가에 대한 급등과 급락에 대한 어떤 탄력도를 줄이는 그런 장치로 돼 있는데 그걸 최대한 발휘하는 정도 점검하고 조금 갖고 있는 거 방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 경제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뭘 공무원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국제 유가가 저렇게 급등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으며 네. 또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한 10여 년 이런 경제 뉴스를 전달해 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뭐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뭐 늦었든 빨랐든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국제유가가 내리더라고요. 아, 이건 경험상 10년 동안. 논리적이진 않지만 논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최대한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근데 이제 뭐 신정부 출범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해서 그런데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국제유가 150불, 160불 간다, 175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험상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사실 제한적인 활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묘하게 그렇더라. 이제 그런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그렇게 되면 돼야죠. 너무 비싸 진짜. 자, 하여튼 유류세 관련해서 조금 더 세금을 인하한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약간 이게 화가 나기도 하다가도 아닌가 싶기도 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원화 약세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가 그 있습니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번역본인데 지난해부터 원화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 수지 흑자의 축소와 금리 인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 유출이 원화 절하의 원인이 됐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금액은 2,700억 달러에서 3,300억 달러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1년이죠. 한 해에만 60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쓴 상반기 한국의 환율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를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로 금액이 커요? 600억 달러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게 200억 달러예요. 한 해 증가분이? 하나 증가분이. 아, 그래요? 아, 그 영향 있네. 그러니까 작년에 외환 보유액 증가분이 200억 달러인데 그 3배에 이를 정도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2020년에 4,431억 달러에서 작년에 4,631억 달러로. 아마 올해는 이렇게 더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제 수지 뭐 안 좋고 그러니까요. 네, 해외 수지, 무역 수지도 안 좋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 시장이나 우리 채권 시장에만 투자했을 때 가격의 급변동에 이 국민들의 자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워낙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국민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전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 뭐 군인공제회, 교원공제 이런 데들 있죠. 네. 지방행정공제 이런 데들 대부분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합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 해외 금융자산 중에 증권투자 추이를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느는데요. 2016년에 3,049억 달러였어요. 네, 2017년에 4,200억 달러, 2018년도에 4,600억 달러, 2019년도에 5,700억 달러, 2020년도에 7,082억 달러, 2021년에 8,300억 달러. 급증을 하죠. 네, 이게 뭐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국민연금의 해외 포트폴리오의 급증세가 우리 환율에 대한 일종의 교란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복지부 소속이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0년도에는 해외 자산이 1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현재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만 27%입니다. 해외 채권과 주식을 합치면 35%를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해외 투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 거기다가 다음 뉴스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그게 더 합세되니까 이게 그냥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환율이라는 게 그냥 올랐다가 다시 1,100원, 옛날 1,000원대처럼 가겠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해외 포트폴리오의 급증에 따른 환율의 영향이 있다. 환율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시죠. 2021년 1월에 1,099원이었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1,268원까지 뭐 1,300원 가까이 육박했던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그래서 우리의 환 시장 자체를 조금 더 국제화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 가지 허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을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과 연결해서 환율 시장을 아예 조금 더 개방해가지고 이런 변동성에 조금 더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자산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 그것이 잘 운용해야죠. 또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또 준다. 그걸 우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뭐 16에서 몇 %, 아니 17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 투자도 만약에 그게 정해진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얼마나 더 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더 이제 다 찾는지 이걸 이제 알면 제가 생각할 땐 그 한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럴 땐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뭐 좀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코로나 거의 이후 한 70조를 팔았다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 69조를 이제 팔았네요. 네, 한국거래소의 집계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 17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68조 9천억을 순매도. 이거 이제 개인들 다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기간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168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 걸 개인들이 다 받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기관의 매도는 사실 개인 거일 수도 있어요. 개인 뭐 그렇게 개인이 있죠. 맡겨놓은 거를 직접 투자로 간접 투자해서 직접 투자로. 그래서 이런 순매도와 순매수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계속 버티냐, 그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증권업계 코스피 지수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대체로 2,530, 2,400, 그러니까 최저점이 2,400 포인트예요. 그죠? 저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바꾼 거죠, 사실. 네. 2,400에서 최대 3,000 포인트,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810 포인트가 상단. 네. 근데 보수적으로 안 보이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2,400에서 최저 2,400에서 2,810 포인트 그리고 최대 2,500 포인트가 저점이라고 보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 그러네요. 예, 그리고 3,000 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큰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과연 이 고금리로 가고 있는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인 주식을 얼만큼 늘릴 거냐.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함께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너무 많다. 한때는 40%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30% 초반 이게 깨지려고 하는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식의 매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너무 수급의 왜곡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걱정된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계시니까요. 얼른 또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